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힘차게 데일리 비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수요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아주 잘 정리해준 트윗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임스 반 스트라튼, 아마 뭐 네덜란드 쪽 분이신 것 같죠? 꼭 이름에 반이 들어가면 네덜란드 분들이잖아요. 아무튼 이분이 수급 불균형 현황을 아주 세세히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4월 반감기 이후로 306일간 비트코인 채굴량은 13만 BTC가 채굴되어 나왔는데 13.77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13만이라고 할게요. 13만 BTC가 채굴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순매수된 수량은 이에 3.26배에 달하는 44.95만 BTC, 44만 BTC가 순매수됐습니다. 매수 주체는 당연히 미국 현물 ETF, 그다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뭐 기업의 재무부서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들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담백은요, 아담백 블록스트림의 대표죠. ETF, 기업의 재무부서, 그다음에 개인들의 DCA 매수세가 채굴량의 4-5배에 달하고 거래소 보유량은 계속 감소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막 시작됐다. 그럼에도 시장은 별로 이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 가격의 반영을 잘 못 시키고 있다. 라고 현 시장 분위기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러자 오늘 아침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반등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진짜 기관들의 관심이 막 불붙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가장 큰 가격 상승 호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트윗, 비트코인 매스 어답션 위에 사토시 단위가 필요하다, 심리적 장벽을 낮추자라는 주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테렌스 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의 근본적인 말씀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분이 이제 저서가 있어요. 프루프 오브 머니라는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읽어본 책인데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분이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단위를 사토시로 표기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0.004BTC보다 40만 사토시를 사는 것을 선호할 거다. 이게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죠. 1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1사토시는 1억 분의 1비트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식 액면 분할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한 주에 막 몇백 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했던 주식들도 액면 분할을 통해서 소액 투자자들이 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지면서 좋아, 한 주에 몇백만 원이었을 때는 너무 부담되니까 못 사는데 한 몇십 불 정도면 내가 사보겠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소유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단위 표기법 변화가 비트코인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USC 교수이자 레이어드 머니의 저자 닉 바티아 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트코인 분석가이자 그렇습니다,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 현재 이제 삼각 수렴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를 가져와서 send it, 지금 보내버려 라는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삼각 수렴을 참 이분이 잘 사용을 하십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놓고 장기적 추세선을, 그리고 지지 저항선을 그린 다음에 이게 이제 삼각형으로 모여드는 삼각 추세를 보여주면 이제 삼각 패턴을 뚫고 나올 때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삼각 패턴이 끝으로 갔을 때죠. 삼각형은 결국 모여들지 않습니까?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면서 결국 삼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으로 점점 이제 들어가는데, 그 포인트에 다다르면 이제 브레이크아웃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지선은 또 있잖아요. 그 수평으로 그어놓은 노란색 선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저 지지선은 뚫고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각 수렴 패턴과 그 다음에 지지선이 가격 하단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면 저 삼각 수렴 끝에 다다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이제 지난 11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왼쪽에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 11월에도 네모표 쳐져 있죠. 노란색으로 네모표 쳐져 있고 노란색 화살표도 또 가리키고 있는데, 이 전의 차트 모양도 상당 기간 삼각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전비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 3월이죠. 2024년 3월 달에 69,000불 뚫고 73,000불까지 가고 신고점 형성하고 나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횡보했잖아요. 그게 이제 삼각 수렴으로 또 이제 차트가 패턴이 형성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11월 달에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게 바로 이 차트 왼쪽에 보이는 네모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 이상 반등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 삼각수렴 패턴의 결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트윗 보시죠.
코인베이스 CEO에게 쓴소리. 온라인 카지노나 만들고 밈코인 팔았다. VJ 모야파티라고 하는 분이 쓴 트윗을 가져왔는데요. 이 트윗이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밈코인에 대한 글을 올렸거든요. 트윗을. 이게 이제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이 밈코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이 트윗이요. 근데 그 의견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아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내용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암스트롱이 이 밈코인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밝혔냐면요. 밈코인 현상 좋다. 자신은 트레이딩 하지 않고 있지만 밈코인 현상 좋다. 왜냐하면 앞으로 뭐 비디오, 음악, 미술품, 신원정보 모든 것들이 다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 미래를 암시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뭐예요, 여러분? 미래를 암시하는 거죠. 카나리아가 막 울면은 이제 뭐 탄광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걸 암시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일부러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광부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이 보야파티가 뭐라 했냐? 당신은 암호화폐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어.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효과도 있고 규제적 보호막이라는 이점을 누렸어.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유일한 진정한 혁신 위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었는데 코인베이스가 그런 기회를 다 낭비하고 온라인 카지노를 만들고 쓸데없는 토큰들을 팔아 일반 투자자들의 부를 파괴했다라고 아주 날선 비판을 했어요. 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등장하기 전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모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당신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저는 뭐 다 동의합니다. 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뭐 아주 큰 유명한 거래소를 창업해서 잘 나가고 계시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이해도는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밈코인이나 실링하고 그게 뭐 미래에 뭐 이제 알트코인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암시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다. 아직도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피델리티가요.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최고로 효율적인 거래 수단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델리티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 글이 있거든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보고서는요. 2024년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 기업이 역대 최다 규모다. 라며 2025년에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또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사용자는 0%의 수수료와 0.5초 미만의 거래 완료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 사용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자체도 2018에서 2020년 사이에 생성된 소규모 채널들이 더 크고 효율적인 채널들로 대체되는 등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을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저도 참고로 노드를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요. 개별 노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가는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노드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했었는데 사실 수익성까지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묶여있는 비트코인 규모도 5,000 BTC밖에 안 되고 유의미한 수수료 수익을 벌긴 좀 어렵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손만 많이 가길래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데 이 피델리티의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제가 운영하던 것 같은 이제 소규모 이런 채널들이 다 이제 대형 크고 효율적인 채널들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 이 라이트닝 노드 채널을 운영하는 노드들이 이제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통제권은 유지하면서도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진짜 여기에서 뭔가 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참고로 라이스파크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 한번 이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과거에 메타 페이스북에서 사장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지금 이제 라이스파크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해서 거기에서 지금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에 왜 메타에서 리브라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자체적으로 발행하려고 했었죠. 그걸 이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완전 비트코인으로 전향하셔서 라이스파크라는 기업 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XRP는 95%가 보시다. 역사상 최대의 가짜 커뮤니티다라는 조 콘솔티 더 비트코인 레이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자 뉴스레터 운영하시는 분이죠. 조 콘솔티가 XRP 커뮤니티 대부분이 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378개 댓글. 그러니까 자기가 XRP에 관한 이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거든요. 2월 19일에. 근데 여기에 378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 중 단 하나도 서로 팔로우하는 계정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XRP 커뮤니티에 같이 있는 트윗 계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서로를 마팔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트롤링, 즉 댓글 봇 공격을 하는 이 가계정들이 댓글을 단 거다. 이거를 이제 증거라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리플의 로비는 10억 달러 규모의 정교한 위장 공작이라며 XRP 지지자 중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5%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작된 계획이자 봇과 광신도들의 조직적인 네트워크다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어요. 결국 시장이 장기간 횡보하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이런 어떤 기싸움, 진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리플이 돋보이죠. 리플은 참 굉장히 이 광신도들이 많은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사이클 반복되는 일입니다. 지난 사이클에는 이런 게 이제 이더리움이었고요. 또 뭐 테라 루나도 비슷한 정도의 어떤 커뮤니티 지지를 받았었고, 아무튼 이제 사이클마다 계속해서 그 대상은 바뀌지만 비트코인은 항상 이겼고 살아남아 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글쎄요, 리플에 대한 어떤 글쎄요, 뭐 이번 시즌에 리플이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런 사태가 몇 시즌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리플이다. 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98,000불을 넘었죠. 슬금슬금 어제도 조금 오르더니 오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98,000불 위로 다시 올라왔다. 전일 대비 1.9% 올랐다. 이런 상황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상승 모멘텀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좋은 뉴스죠. 이 애널리스트들은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12만 5천 달러까지는 그냥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차트는 잘 못 봅니다만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 통달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 봐요. 그 코인쉐어즈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1월 20일 사상 최고치 이후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왔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 56억 달러의 순유입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최근에 어제 다시 이어진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준의 중립적인 스탠스 그리고 트럼프의 무역 전쟁 우려는 여전하지만 이 기관의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랫동안 횡보했지만 지금 다시 탄력받고 올라가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 시장에서도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규모가요 571억 달러에서 627억 달러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2월 8일 기준으로 이게 지난 3개월 내 최저치였거든요. 미결제 약정이. 그러니까 아무도 이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니까 롱이든 숏이든 방향성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선물 옵션의 이 미결제 약정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는데 지금 다시 반등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트레이더들이 다시 이제 그 매매에 나섰다라는 거니까요. 아무튼 큰 폭의 가격 움직임을 예상한다. 조만간. 그래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망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월마트는 여러분 대표적인 소매 판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소매 및 소비주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이게 미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금융주, 성장주, 국방 관련주도 모두 약세를 보인 상태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동안 그래도 S&P 500 지수는 다시 신고점 형성하면서 주가만 간다. 비트코인은 못 간다. 그러더니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주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성도 거의 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내러티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는 게 좋겠죠. 자, 하이힐드 채권 투자 적기다. 금리 위험 낮고 7% 수익률 매력적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여러분 말하자면 고수익 채권이잖아요. 결국 회사채 또는 정크본드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국채같이 안전한 것들은 이제 하이힐드가 아니죠. 근데 하이힐드 채권이 금리가 거의 7% 수익률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 이런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에 휘말리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시장도 반등하고 코스피도 조금 반등해주고 있고 이제 어떤 미국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를 조금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다시 주변 국가들이나 아니면 다른 대체 자산으로 이 유동성이 넘어오는 분위기가 좀 관측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은 최근 2년간 우수한 성과를 냈다. JNK는 참고로 SPDR 블룸버그 하이힐드 채권 ETF라고 합니다. 그 ETF 종목은 2023년 13.2%, 2024년에는 7.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합니다. 물론 이제 S&P 500 지수가 20% 올랐을 때 비하면 오른 거에 비하면 저조한 성적이긴 하지만 이 채권이라는 거는 결국 좀 무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이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은 그 국채나 이런 것보다는 높겠지만 그래도 채권은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위험한 자산군에 속하기 때문에 무위험이면서도 나름 7%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하이힐드 채권에 지금 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포트폴리오의 15%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정크본드에 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 하워드 막스도 채권 투자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크트리 캐피털의 하워드 막스 회장. 요즘 이제 국내 유튜브에도 많이 등장을 하시던데 3%뭐 이런데 이 하워드 막스의 기본적인 투자 이 뭐라 그럴까 스타일이 채권 투자입니다. 채권 투자. 그래서 상전벽해라는 말을 썼죠. 코로나 이후로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점점 감소되고 채권의 매력도가 부각될 거다. 결국 고금리 지금 이제 고금리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고금리 세상에서는 채권이 더 상대적으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런 것들도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원래 상관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하이힐드 채권 같은 이런 것들이 관심받을 때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결국 인사이트가 이제 앞으로 나와주겠죠. 외환 보겠습니다. 엔화가 G10 통화 중 연초의 최고 성과라고 합니다. 일본 엔화가 그 주요국 간 금리 격차가 좁아지면서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금리 인상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에다 카즈오 뱅크 오브 재팬 총재는 이시바 시게로 총리와 면담했으나 금리 상승 가능성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지만 금리 인상 시그널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급격한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이는 7월 추가 금리 인상 기대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 중 하나. 그래서 N달러 환율은요 149엔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1430원대에 있습니다. 뭐 1450원대에서 오랫동안 유지됐는데 143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결국 이제 엔화 같은 게 떨어지면 엔화 같은 게 가치가 상승하고 N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 통화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러 상승이 조금 이제 꺾이는 추세. 그래서 상대적으로 엔화 같은 것들의 가치가 오르는 추세. 그런 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 알루미늄 업계 물량 확보 비상이다. 미국의 알루미늄 바이어들이요 다음 달 예정된 관세 인상을 앞두고 물량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알루미늄 수입품의 25%로 원래 현행 10%인데 25%로 관세 올리겠다 이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도 나도 알루미늄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공급량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2017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알루미늄 생산 지금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도 나도 사재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알루미늄을 미국 내에서 운송하는 운송 프리미엄도 급등했대요. 이 프리미엄이 연초 대비 65% 상승했고요. 백악관의 관세 발표 이후에만 30%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송비 상승, 알루미늄 자재값 상승 이런 것들이 다 거기다가 수입 관세까지 붙고 막 이러면은 이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모든 이제 산업재 아니면 뭐 소비재의 가격이 올라간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이것 때문에 촉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지수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정책 그리고 원자재의 수요, 공급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시경제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빔 보시죠. 비트코인 모든 전통 자산을 쓰러뜨리는 존재다 그러면서 밑에서 나무 기둥을 자르고 계신 비트코인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이제
나무 가지에 매달려 계신 분들은 누가 있나요? 금, 그 다음에 법정화폐, CBDC, S&P 500이 있습니다. 웃긴 게 S&P 500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앉아있는 가지를 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폭을 하고 있는 거고, CBDC는 피아트를 자르고 있고, 피아트는 금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물고 죽이고 물어뜯고 있을 때 결국 이들을 다 대체할 거는 비트코인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밈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전통적인 금융자산들의 입지가 약화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고 그거를 비트코인이 흡수한다. 결국 비트코인 ETF 출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국가별 비트코인 채택 이런 것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앞으로 어떤 큰 영향을 미칠지 이 미는 부분에서 한번 공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월 21일 데일리 비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